그래서 요약하자면 시나리오 1번 이대로 지지받고 상승 추세, 시나리오 2번 FOMC 전후로 12,300을 돌파하며 스탑 헌팅이 일어난 후 11,500에서 12,000의 반등, 시나리오 3번은 네, 안녕하세요. 월가 아재입니다. 자, 오늘 투자 문제집 5편에서는 차트를 읽는 관점, 그리고 지난 한 달간의 차트를 들여다보고요. 또 기술주 조정에 관해 향후 대응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급하게 새로운 문제를 냈어요. 커뮤니티에 포스팅을 했었는데, 먼저 1번은 지난 한 달간의 차트를 분석해보기, 2번은 분석한 차트에서 맥점을 구해보기. 맥점이란 그저 중요한 포인트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락 추세가 반등할 만한 지지점이라던가 그런 지점들입니다. 3번은 본인이 덩치가 아주 큰 펀드의 펀드 매니저라고 상상을 해봅니다. 덩치가 크다는 말은 내가 팔게 되면 시장이 내리게 되고 내가 사게 되면 시장이 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건을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에 대해 구상을 해봅시다. 최근의 목표 한 가지를 예로 들면 기술주 포지션을 청산하는 것이었습니다. 4번 최근 3일간의 상승 추세가 이어져 현재 13,100까지 와 있습니다. 이 3일간의 상승에 대해서도 그 의미에 대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최근 1년간의 나스닥 차트고요. 이건 현재 제가 보고 있는 추세선들과 지지 저항선들입니다. 제가 선행편 7편에서 차트에 대한 제 의견을 나눴습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겠죠? 제가 생각하는 주가 패턴 발생 단계는 이렇게 5가지인데 어차피 짧게 설명하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 아직 보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더 자세한 내용은 선행편 7편을 참조하시기 바라겠고요. 간단히 이야기해서 차트의 많은 패턴들은 생겨나고 소멸합니다. 그게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저는 차트를 볼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최대한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보는 관점으로 차트를 봐야 한다는 거라 생각해요. 결국 차트라는 건 자기 현시적 예언의 성격이 강해요. 많은 사람이 코스피 3000이 지지선이라 생각하면 코스피 3000 부근에서 실제 매수세가 많아지면서 정말로 그게 지지선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저는 뭐 RSI나 MACD 같은 테크니컬 지표들은 사용하지 않아요. 그건 파라미터, 즉 뭐 14일을 보냐, 21일을 보냐, 19일을 보냐 그런 미세한 수치들을 조정함으로써 과거의 데이터에 끼워 맞추게 되는 위험이 크다 생각하고요. 이러한 파라미터가 존재하다 보니까 충분히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같은 파라미터를 공유할 확률이 적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런 데서 또 매매 시그널을 찾는 분들도 있긴 하기 때문에 그런 지표를 쓰는 게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제 매매 스타일에는 맞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테크니컬 지표들은 쓰다 보면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뀔 때 손실로 이어졌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배제하고 그냥 세 가지만 봅니다. 지지 저항 추세선, 캔들스틱, 그리고 거래량. 사실은 거의 지지 저항선이랑 추세선만 봅니다. 물론 차트를 보는 관점은 사람마다 천차만별이기에 이것이 정답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냥 저에게 맞는 걸 찾다 보니 이렇게 되었어요. 저도 트레이딩을 2009년도에 처음 시작했을 때는 뭐 차티스트 하겠다고 뉴스도 안 보고 차트만 보고 그랬었는데 저희 현재의 매매 스타일은 아시다시피 어떤 가설을 세우고 그에 따른 진입 청산 시점이나 지점을 찾는 데만 차트를 조금 이용하기 때문에 차트를 통해서는 타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격 레벨이 어디인지 그것만 중점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차트를 안 쓰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지지 저항선은 그림처럼 어떤 이전의 고점이나 저점을 따라 형성이 돼요. 이전 저항이 뚫리면은 지지선이 되고 이전 지지가 뚫리면 저항선이 됩니다. 그렇게 되는 시장의 기제가 무엇인가 하면 평균 회귀 전략을 쓰는 사람들은 이런 저항에서 매도를 하고 그 위에 손절 라인을 형성해 두죠. 그러다가 저항이 뚫리면 그런 사람들 손절 매수 물량을 받으면서 지속게 되고요. 동시에 추세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저항이 뚫리면 상승 추세로 보고 매수 진입하죠. 즉 저항이던 곳 아래에 손절 라인을 두고 방어를 하게 되면서 거기에 지지가 형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평균 회귀 전략 쓰는 사람들도 이젠 거기가 지지선이 되면서 여기 오면 매수를 하게 되죠. 추세선은 이제 대각선으로 보는 걸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추세선은 최대한 평행선들로 이루어지게 합니다.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들여다볼 건데 대부분의 경우 평행으로 해서 최대한 많은 고점, 저점들을 커버하는 추세선이 사람들을 더 많이 보는 추세선이 아닐까 해요. 사실 이 두 가지가 제가 차트를 이용하는 방법의 전부입니다. 자, 그럼 오늘 문제들을 다루기 전에 최근 나스닥의 조정에 대해서 한번 개괄적으로 보죠. 제가 투자 문제집 2편에서 코로나 이후 나스닥이 아웃퍼폼한 이유 거기에 대해서 네 가지로 정리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언택트 테마,
두 번째는 양적 완화에 의한 낙수 효과. 양적 완화로 국채를 매입하여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면 국채 시장, 대형주, 중소형주, 신흥국 순으로 낙수 효과가 있는데 중소형 기업들을 살리기 위해 양적 완화를 투입하자 이미 재정이 건전하던 빅테크들은 훨씬 더 수혜를 받았던 것이죠. 세 번째로는 업무 자동화, 원격 근무 등 4차 산업혁명 트렌드가 가속화된 점. 네 번째는 저금리 기조 연장에 의한 성장주의 약진. 다시 말해서 성장주들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의 가치를 많이 두고 있는데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계산하려면 이자율로 할인을 해야 되잖아요. 쉽게 이야기해서 오늘 100달러 받을래? 1년 후에 100달러 받을래? 물어보면 당연히 오늘 100달러 받겠다 하겠죠. 지금 이자율이 10%면 미래의 100달러는 현재 한 91달러 정도 되겠죠. 현재 91달러를 받으면 10% 이자 받아서 1년 후에 100달러가 되니까요. 그런데 이자율이 1%면 미래의 100달러는 현재 99달러가 되겠죠. 이렇게 저금리 시대에는 미래 가치들을 할인하는 할인율이 낮아지게 됩니다. 성장주들은 먼 미래에 수익 낼 가치들이 많은데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니까 그 가치들을 낮은 이자율로 할인하게 되면서 현재 가치인 주가가 엄청 오른 거죠. 자, 그런데 올해 들어서 어떻게 되었느냐? 백신으로 인해서 1번 언택트 테마는 사라지고 있죠. 이번에 양적 완화는 계속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기조죠. 그리고 이번에 결정적으로 2월부터 채권 금리가 오르면서 4번의 이점이 공격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스닥 차트에서 보시듯이 2월부터 흘러내리기 시작했는데 먼저 그러면 1번 문제 차트 분석, 2번 문제 맥점 구하기 두 가지부터 해보죠. 이건 굉장히 주관적인 차트 분석이라서 정해진 답은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고요. 저는 어떻게 했느냐? 지금 여기 흘러내리기 전의 차트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2월 이후의 차트들은 무시하겠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수평 지지 저항부터 구하죠. 가장 위에 12,300 부근은 이전에 두세 번 저항 역할을 했던 곳이에요. 그 이후에 여길 돌파해서 한번 지지 역할을 했었죠. 그 다음 11,000 부근, 여기도 여러 번 지지 저항 역할을 했었고, 그 다음 가장 아래에 있는 9,750 부근은 코로나 이전 고점입니다. 이렇게 수평 지지 저항은 가장 많이 볼 만한 곳을 찾기가 꽤 쉬워요. 그 다음 대각 추세선을 구해야 하는데 최대한 이 추세의 기울기를 주가 지수의 전반적인 상승률에 맞추면서 최대한 많은 고점과 저점들을 커버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저는 보통 가장 하단 혹은 상단부터 시작해요. 지금 이 차트의 경우에는 상단에 굉장히 노출이 잘 된 지점이 있죠. 이 두 점을 이어서 먼저 채널 상단 추세 라인을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는 평행하게 대각선을 아래로 복사해서 맞추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네 가지 라인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이 라인은 여기 솟아오른 케이스 외에는 계속 코로나 이후에 저항 역할을 한 선. 그 다음 이 중간 라인은 코로나 직후 초기엔 저항 역할을 하다가 이후에 거의 계속 지지 역할을 한 선. 그 다음 마지막 두 가지는 장기적인 지지선. 가장 위의 너무나도 명확한 대각 저항선부터 시작해서 그와 평행하게 아래로 내려서 최대한 고점과 저점들을 맞추는 그런 라인들을 찾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차트를 두고 이제 3번 문제에서 본인이 덩치가 아주 큰 펀드의 펀드 매니저라고 상상을 해봅니다. 덩치가 크다는 말은 내가 팔게 되면 시장이 내리게 되고 내가 사게 되면 시장이 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시장의 마법사 책에 보시면 어떤 헤지펀드 매니저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많은 자금을 운용하게 되면 내가 원할 때 시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시장이 나에게 나올 기회를 만들어 줄 때 나와야 한다. 이런 발언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엄청 덩치 큰 펀드의 펀드 매니저예요. 연준을 믿고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타고 있었죠. 아마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현재 채권 금리가 오르고 있다는 굉장히 큰 패러다임 체인지가 있어요. 그래서 기술주에서 가치주나 경기 민감주로 섹터 로테이션을 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 기술주에서 조금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언제 나와야 할까요? 시장이 나오게 해줄 때가 언제일까요? 코로나 이후뿐만이 아니라 금융위기 이후로 계속 주식이 끝없이 상승했죠. 거의 12년 동안 조정장이 오기만 하면 매수 기회였습니다. 그렇게 숱한 시장 참여자들의 사고방식은 그 12년의 패턴에 길들여져 있는 상태라는 거죠. 특히나 코로나 이후에는 개미들이 엄청나게 시장에 참여하면서 포모 현상이 심해졌어요. 포모는 다음 상승기차 놓칠까봐 두려운 심리를 이야기하죠. 즉 덩치 큰 기관이 매도를 한다면 그냥 일거에 다 토해버리는 게 아니라 물량을 조금 털다가 적절한 지지선에서 살짝만 멈춰주면 포모로 인해 수많은 개인들이 뛰어들어서 매수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그 반등을 이용해서 매도를 하고 또 매도하다가 다음 지지가 되어서 멈추면 포모로 인해 튀어오르겠죠. 그 반등을 이용해서 매도를 하고
이게 가장 효율적으로 덩치 큰 기관이 물량을 청산하는 방식이겠죠. 그 현상을 지금 차트에서 어느 정도 관찰을 할 수 있어요. 아마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제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지금 현재 이날 폐장한 차트에서 이 다음날 개장 전에 느낌이 세서 조심스럽게 지켜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다음날 개장하고서 저는 숏을 들어갔었거든요. 그때 제가 느낀 게 무엇이었냐면은, 보시면 너무나도 전형적인 매수 찬스인 거예요. 이걸 계속 이리저리 뜯어보면서 '아니 이렇게나 교과서적인 대각 지지 반등이 있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생각을 계속 하는데, 지금 분명히 패러다임은 바뀌었잖아요. 국채 금리가 튀어올랐다는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있으니까 기존의 추세 채널은 깨질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평균 회귀식으로 이전에 있던 지지, 특히 이렇게 제일 약한 위에 있는 지지를 밟고 쭉 다시 가지 않을 텐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반면에 차트는 너무너무 매수하고 싶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긴 꼬리가 나오면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매수하고 싶게 생겼지?'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날 밤에 이제 누워서 생각을 해 보던 중에 '아 만약에 내가 기술주에서 이제 나오고 싶은 큰 기관이라면 내일만한 찬스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매수하고 싶다고 느꼈다면 지금 이걸 매수 찬스로 보는 개인들도 많을 테니까, 기관 입장에서는 내일부터 물량을 던져도 초창기에 잘 받아줄 거거든요. 그러다가 장 후반 되면 흘러내리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잠들었고, 그 다음날 숏으로 상당히 많이 수익을 냈습니다. 4시간 봉으로 조금 클로즈업 해보시면 여기에서 숏으로 많이 이익을 받고, 그 다음날부터는 제가 엇박자를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는지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저는 지금 가설을 들고 있어요. 기관이 기술주를 털려고 한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초반의 매매들이 잘 들어맞으면 그 가설이 점점 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덩치 큰 기관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가설이 맞을 확률이 늘어난 거죠. 그럴 경우에 덩치 큰 기관들이 움직이는 시장의 특징이 뭐냐면, 교과서적인 라인이나 지표들을 속이는 움직임들이 많이 나옵니다. 휩소 구간이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많은데, 예를 들어서 어떤 지지선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교과서적인 움직임은 그 지지를 밟고 반등하거나 그 지지를 뚫고 내리는 거죠. 그런데 이런 장에서는 그 지지를 살짝 뚫고 나서 오릅니다. 이걸 스탑로스 헌팅이라고도 하는데, 덩치가 큰 플레이어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모두가 보고 있는 뻔한 지지가 있으면 스탑로스 헌팅이라는 게 일어날 수 있어요. 여기 모두가 알고 있는 지지가 있으면 많은 개미들이 이 지지 아래에 손절 라인을 두겠죠. 그러면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덩치가 있는 플레이어면 이 지지선을 아래로 살짝 여기까지 미는 거예요. 그러면 개미들은 손절을 다 치게 되고, 매수 포지션에 대해 손절을 친다는 거는 여기서 매도 물량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게임스탑 사태에서 숏 스퀴즈의 정반대 방향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개미들의 손절을 무더기로 치면서 아래로 가속이 되죠. 그러면 덩치 큰 플레이어는 이 아래서 그 매도 물량을 받아서 매수를 하면 됩니다. 덩치가 큰 플레이어들은 본인들이 이렇게 시장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진입과 청산을 할 때 불리한 점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유리한 점은 또 이런 식으로 시장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덩치 큰 플레이어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는 이런 현상들이 종종 관측되는데, 이게 불법이 아니냐고요? 대체적으로 불법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파트도 회색 영역이 있어요. 개인들의 손절 라인에 대한 정보를 알고 하면 명백히 불법이라서 실제로 여러 번에 걸쳐 다수의 FX 브로커들이 벌금을 먹은 전례가 있습니다. 그중 FXCM 같은 몇몇은 미국 시장에서 퇴출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게 여기를 밀면 밀리겠다 싶어서 실제로는 매수의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아래로 매도로 밀어버린 다음 여기서 매수하는 행위는 엄밀히 말하면 시장 조작 행위에 속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 의도를 어떻게 증명하냐는 문제겠죠. 그래서 알고리즘 매매의 경우에는 그러한 의도가 표현된 코드를 코드 베이스에 넣어두면 당연히 걸려서 벌금을 물 겁니다. 그런데 매뉴얼 트레이더들이 이렇게 하는 건 솔직히 금감원 측에서 불법적인 의도를 증명하기가 매우 까다롭죠. 개인들의 손절 라인에 대한 명백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았고, 그냥 뭐 지지 저항 혹은 호가, 오더북 등의 공개된 정보를 토대로 유출을 해서 매매를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적발되기는 힘듭니다. 참고로 이게 굉장히 심한 시장이 어디냐면 은선물 시장입니다. 아니 그런데 요즘은 보통 대형 펀드 주문들은 알고리즘으로 체결이 되지 않느냐, 초고빈도 매매 알고리즘은 굉장히 미시적으로 매매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저런 일봉 차트 지지 저항을 보고 그런 의사결정을 내릴 수가 있느냐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맞기도 하고
아직 아니기도 합니다. 제가 혹시 몰라서 어제 현업에 계신 분들께 확인차 여쭤봤습니다. 그분들이 말씀해 주신 걸 마치 제가 아는 것인 양 이야기하는 게 부적절하기도 하고 평소에 많이 피드백 주시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감사를 드리고 싶지만 또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하지는 못하는데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고 싶고요. 코로나가 끝나면 제가 맛있는 밥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일단은 요즘도 덩치가 큰 주문들, 특히 1,000억대 이상 되는 주문들은 여전히 알고리즘에게 맡기지 않고 매뉴얼 트레이더들이 직접 매매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그렇게 대형 주문의 경우에는 사람이 직접 처리를 하는 케이스도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또다시 제 뇌피셜인데 알고리즘 면에서도 이게 덩치가 큰 고객 주문은 체결된 로직이 조금 다를 겁니다. 흔히 펀드들이 골드만 같은 투자은행의 트레이딩 부서에 주문을 주면 주문 체결 알고리즘을 통해 매매가 됩니다. 초고빈도 매매인 거죠. 예를 들어 대형 헤지 펀드에서 엄청난 물량의 주식을 매도하라고 골드만삭스나 모건 스탠리에게 주문을 해요. 그러면 알고리즘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나눠서 물량을 뿌려야 가장 효율적으로 좋은 체결 가격을 얻을 수 있는지를 보고 몇백 분의 1초의 시간을 다투는 초고빈도 매매를 행하게 되죠. 그런데 일반적인 주문과 엄청나게 큰 대형 주문의 큰 차이점은 주식시장이라는 환경에서 피드백을 받는다는 거예요. 일반 주문은 주식시장이라는 환경에서 그저 객체일 뿐이죠. 다시 말해 흘러가는 주식시장이란 거대한 강에 돌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은 흐름에 몸을 맡겨야 하죠. 그런데 대형 주문은 주식시장이라는 환경과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아요. 대형 플레이어의 행동에 따라 주식시장이란 환경, 물길이 변하는 거죠. 이러한 차이 때문에 기계학습 머신러닝 쪽의 알고리즘을 예로 들어 비유해 보면 전자에서는 회귀 분석이나 트리 알고리즘 같은 지도 학습이 쓰일 거고요. 후자에서는 알파고에도 사용되었던 강화 학습이 쓰일 거예요. 이 부분은 꼭 아실 필요는 없으니까 스킵하셔도 되는데 관심 있으신 이과 분이 계실까 봐 말씀드리자면 일반적으로 기계 학습 머신러닝에서 지도 학습이란 건 어떤 상황의 입력값이 주어지면 그에 맞는 출력값의 답이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 개와 고양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건 개다, 이건 고양이다. 모델에게 학습을 시켜주면 나중에 새로운 사진을 보면 그건 개다, 고양이다. 모델이 알아맞힐 수 있는 거죠. 반면 강화학습에서는 알고리즘이 개인지 고양이인지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그 다음 주어지는 사진이라던가 환경이 달라져 버리고 그 달라진 환경에 따라서 알고리즘 에이전트가 또 선택을 하면 그 선택을 통해 환경이 또 달라져서 주는 사진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더 쉽게 생각하시면 일반적으로 게임 환경이 그렇습니다. 주인공 캐릭터가 취하는 선택에 따라 다음 환경과 선택지가 영향받는 거죠. 알파고나 장기 같은 게임도 강화 학습의 환경이 갖춰져 있어요. 내가 어떤 수를 두느냐에 따라 환경, 즉 나의 상대방이 두는 수가 달라지거든요. 간단히 말해 지도학습이 주어진 정적인 시험 문제지를 푸는 거라면 강화학습은 바둑처럼 동적으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은 지도학습이에요. 왜냐하면 일개 개인이 주식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없거든요. 주어진 시장 환경에 수동적으로 답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덩치가 큰 물량일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주식시장, 즉 환경과 영향을 주고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주문 체결 알고리즘에도 요새 강화학습을 쓴다고 하는데 이 이야기가 쓸데없이 어려워지고 길어지는 것 같은데 요약하자면 일반적인 물량을 다루는 알고리즘은 시장에 맞춰서 행동하는 걸 배우지만 거대한 물량을 다루는 알고리즘의 경우에는 내 물량과 행동이 시장 상황에 주는 변화까지 고려해서 최적의 행동을 학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학습의 기제 속에서 어디를 밀면 밀릴지 학습하게 되는 거죠. 물론 그런 컴플라이언스 이슈들은 해결해야겠지만 저도 트레이딩 업계는 떠난 지 꽤 돼서 그냥 건너서 듣는 거라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혹시나 현업에 계신 분이 계시면 정정이나 코멘트 부탁드리고요. 쓸데없이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다시 돌아가서 중요한 포인트는 마켓의 패러다임이 변화해서 덩치가 큰 기관들이 포지션을 변경하는 시기가 된다는 것은 본인의 힘, 즉 물량을 이용할 줄 아는 플레이어들이 본인의 힘, 즉 물량을 이용하기 시작했다는 뜻이고 그럴 때는 나를 포함한 일반 개인들이 교과서적으로 쓰던 차트 시그널들이 전부 망가질 수가 있다. 즉 이제까지 잘 관측되고 잘 쓰이던 행동 패턴이 대형 매뉴얼 트레이더든 강화학습 알고리즘이든 간에 덩치가 큰 플레이어들에게 역이용 당하면서 엇박자로 당할 수가 있다. 그것만 명심하시면 되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음모론적으로 대형 기관들이 담합해서 개미들을 흔든다. 그런 이야기는 얼토당토 안 한 생각이고요. 이런 캐파시티를 가진 다수의 대형 기관들이 움직이면서 엎치락 뒤치락 이런 현상들이 국소적으로 계속해서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4번 문제. 최근 3일간의 상승 추세가 이어져 현재 13,100까지 와 있습니다. 이 3일간의 상승에 대해서도 그 의미에 대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릴 것도 제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그리고 3번까지는 과거에 대한 해석이었지만 4번은 미래에 대한 예측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여기서부터는 확률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내릴 것이다, 오를 것이다가 아니라 확률을 배정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일단은 가장 아래의 지지는 밟고 올라왔죠? 다시 추세 채널 안으로 잘 안착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대로 상승 추세가 갈 수도 있겠죠? 그걸 시나리오 1번으로 둡시다. 그런데 저는 계속 눈에 밟히는 것이 이 너무나도 명백한 12,300 수평 지지를 교과서적으로 밟고 다시 올라왔다는 것이죠. 만약에 기술주가 안정돼서 앞으로 계속 갈 것이고 덩치 큰 기관이 좋은 매수가를 확보하고 싶으면 여기를 터트리면 11,500 12,000대에서 매수 물량을 소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2,300을 터트리고 11,500, 12,000대에서 상승 추세가 다시 이어지는 게 시나리오 2로 둡시다. 마지막 시나리오는 상승 추세 자체가 안 올 수도 있죠. 기술주의 약진이 끝났을 시나리오. 저는 3번의 시나리오도 아주 확률이 낮진 않다고 봐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폭발적인 주식시장에 있는지 보시면 이건 주봉으로 본 나스닥이에요. 금융위기 이후부터 현재까지 12년의 차트입니다. 금융위기 이후에서 6년 동안 2015년까지의 채널선은 이 아래에 있어요. 그런 다음에 트럼프 재임 기간 동안 이 채널로 올라왔습니다. 왜 그랬느냐? 트럼프가 대규모 감세 정책 해주었고 특히 빅테크들이 수혜받죠. 그 다음 계속 연준 압박해서 금리 인상 못하게 압박 줬죠. 그러고 여기서 코로나가 터지고 그 이후에 상승장을 한번 보세요. 어떠신가요? 지금 마켓의 패러다임을 3등분해 보면 금융위기부터 트럼프 전까지, 그 다음 트럼프 재임 기간, 그 다음 코로나 이후 기간, 이렇게 3등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세 기간 동안의 상승률 기울기가 다 다르죠. 코로나 이전의 세계로 회귀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물론 이 아래 채널선까지 폭락할 거라 보진 않습니다. 이미 풀려버린 유동성을 확 거둔다면 그렇게 되겠지만 과거 대공황 때의 그러한 실책들에 대한 교훈이 있기 때문에 연준이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계속해서 어느 정도 완화적인 정책과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겠죠. 하지만 확실한 것은 현재 시점부터 이 가파른 각도가 유지되어서 쭉 가진 않으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시나리오 1번 이대로 지지받고 상승 추세, 시나리오 2번 FOMC 전후로 12,300을 돌파하며 스탑 헌팅이 일어난 후 11,500에서 12,000의 반등, 시나리오 3번은 12,300 지지를 돌파하며 하락 보합 추세, 기술주 상승장의 끝, 시나리오 4번 셋 다 틀린 어느 간극, 다른 움직임들, 확률을 굳이 배정하자면 저는 40대 40대 15대 5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떤 매매가 좋은 매매일까요? 그와 관련된 문제가 지난 4편에서 출제된 문제입니다. 원래 오늘 다 다루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차트 설명이 길어져서 이 문제는 6편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요약하자면 지금 같은 시황에서 어떤 포지션이 좋을까? 정답은 정해져 있지도 않고 저도 모르죠.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제가 현재 시점에서 어떤 매매를 하고 있는지 그 로직에 대해서 6편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기본 편에서 최근에 산업금속을 다뤘죠. 그 산업금속과 기술주를 이용해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투자 문제집에서 하는 매매들은 사실 영상들을 살펴보시면 전부 다 힌트들이 다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힌트를 찾아내셨다 해서 저를 따라 하시는 것은 뭐 추천을 드리지 않고요. 왜냐면 제 매매도 수익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6편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